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서 안정적인 길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맨날 떨어지는 것뿐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 시장이 한편으로는 참 속상한 시장 같지만 이 관점만 다르게 보시면 참 다행인 시장입니다. 이 떨어진다라는 건요. 오히려 좋은 매수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거겠죠.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투자 시장은 많이 다르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리플 중요 내용과 함께 설명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BNM이 공개한 2025년 스태프 워킹 페이퍼에서요. XRP를 실제로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가 던지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의 XRP 역할과 위상에 관련된 문제랑도 상당히 직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서의 격을 짚어보자면은 이게 중앙은행의 공식 정책 발표가 아니라요. 스태프 워킹 페이퍼 WP32025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정책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 중앙은행 내부 연구진이 공식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린 주제라는 뜻입니다. 그냥 학자 개인의 칼럼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게 자체가 다른데요. 실제로 이 보고서에서 가장 주목받은 문장은 XRP 같은 민간 토큰이 은행 계정망 밖에서 현금이나 예금을 실제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은 커피를 사려면 어떻게 되죠? 카드사랑 은행이 결제망에 끼워야겠죠. 하지만 이게 미래에는요. 내 XRP 지갑에서 바로 상점 지갑으로 결제가 끝나는 이런 그림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만 문구에 매입이라는 조건부가 붙어있는 상황인데 이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이미 확정된 미래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은행 예금을 대체한다는 게 곧장 법정 통화 지위라거나 예금자 보호를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결제 수단으로서 기능적인 대체가 가능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즉 사용처에서는 XRP가 현금이나 예금처럼 쓰일 수 있다는 말이고요. 갑작스럽게 은행 시스템 전체를 치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와는 다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결제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속도나 수수료 확장성 문제 때문이겠죠. 반면에 XRP는 처음부터 송금과 결제 효율성을 목적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빠른 결제, 확정성과 낮은 비용 덕분에 은행 계정 기반 결제의 병목을 우려할 수 있다. 이런 점이 가장 강력한 강점으로 적용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보고서가 XRP만 적합하다라고 단정한 건 아니겠지만 오히려 유동성 부족 그리고 가격 변동성 분산화 플랫폼의 대차 대조표 부재 같은 이런 한계들도 함께 지적을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리플의 스테이블코인 RLUCD랑 결합 같은 이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메시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BNM 측에서는 이미 CBDC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마와르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BIS 이노베이션 허브랑 협력해가지고 국경 간의 결제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즉 공공머니랑 민간머니가 공존하고 있는 구조를 실험 중에 있다는 거고 이런 맥락 속에서 XRP 같은 민간 토큰이 어느 자리에 들어앉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겠죠. 현재 XRP가 실제로 은행 예금을 대체하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만 합니다. 유동성 풀 확충이라거나 가격 변동성 완화라거나 또 KYC AML 같은 규제 적합성들 그리고 상호 운영성 문제까지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건 어디를 주목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BNM의 추가 발표들 그리고 프로젝트 마와르의 결과 공개 그리고 말레이시아 결제 사업자들이 현재 리플 레저라거나 리플 넷과 맺는 파트너십들 그리고 이슬람 금융권의 샤리아 적합성 가이드라인까지 이 네 가지가 핵심 체크 포인트가 될 예정이에요. 이번 보고서 자체가 XRP가 단순한 투기 코인이 아니라 실제 결제 인프라 후보로서 제도권 연구 테이블에 올랐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보다 중요한 건요. 지금 XRP의 역할과 위상이 구조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이에 따른 중앙은행이랑 국제기구들이 XRP를 어디에 배치하려고 하는지를 읽어내는 눈 자체가 중요해진 거고 이런 구조를 알고 계시는 것들이 앞으로 XRP의 전망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한 중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수익 기회를 만들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엔 미국 ETF 운용사 앰플파이 측에서 XRP랑 솔라나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옵션 인컴 ETF를 SEC에 공식적으로 신청을 했는데요. 단순하게 또 하나의 ETF 상품이 늘어났다는 의미일까요? 이건 아닙니다. 이게 XRP의 제도권 위상이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있다는 신호인 거고 먼저 미국 SEC와의 관계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도 SEC 같은 경우는 많은 알트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부 ETF 운용사가 XRP를 기초로 하고 있는 ETF를 신청했다는 거는 XRP가 현재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을 기반으로서 기관 자금을 빨아들이는 성장형 상품이죠. 반면에 이번에 나온 XRP 옵션 인컴 ETF는 커버드 콜 전략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가격이 급등하지 않더라도 보유만으로써 매달 옵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 거고 마치 테슬라 주식처럼 변동성으로서 수익을 노리는 자산이랑 배당주 ETF처럼 안정적인 현금을 뽑아내는 자산을 비교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시장 수급 구조를 봤을 때 커버드 콜 ETF 같은 경우는 옵션을 팔려면은 XRP 현물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 ETF가 설정되는 순간 그만큼의 XRP 현물 수요가 꾸준히 발생을 한다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콜 옵션 때문에 상방이 제한될 수 있겠지만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한 매수 수요가 생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장 안정성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상품은 매도 압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수 수요를 만든다는 점이 핵심으로 보여지고 있고, 보통 개인분들께서 단타랑 급등을 많이 노리십니다. 하지만 기관들은 꾸준하게 안정적인 인컴을 추구하고 있죠. 이번 ETF가 기관이 XRP를 단순한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매달 현금을 뽑아낼 수 있는 월급형 자산으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차트에서 오르고 내리는 이런 캔들들을 보면서 불안해할 때 기관들은 이런 구조적인 ETF를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거고, 이 시각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투자자의 사고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XRP가 송금용 코인이라는 기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제도권 금융상품의 기초 자산이라는 이런 새로운 위상을 얻고 있다는 신호겠습니다. 단기 급등 호재라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XRP를 제도권이 필요로 하는 자산으로 굳히는 과정이다. 이런 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권 편입 흐름 속에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비트코인이 2030년까지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관련 전망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 최대 상장거래소의 CEO가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한테 비트코인은 이제 제도권 자산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런 심리적인 확신을 심어주는 행위랑도 똑같겠죠. 특히나 현물 ETF 승인이 난 이후에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런 중장기적인 메시지 자체가 단순한 낙관론이 아니라요, 이 제도권 흐름을 강화할 수 있는 서사로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치를 한번 풀어드려 보자면은 2030년쯤에 비트코인 유통량은 약 2,050만 개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때 한 개가 100만 달러에 도달을 한다면요, 전체 시가총액은 무려 20조 달러 규모까지 늘어나게 될 텐데, 이게 현재 금시장 가치인 20조에서 25조 달러, 여기랑 맞먹는 수치입니다. 즉 현재 암스트롱의 발언 자체가 비트코인이 앞으로는 금과도 똑같은 글로벌 안전자산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더 풀려야 되겠고, 연금이나 보험사 같은 초장기 투자자 자금이 ETF라는 관문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흘러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력 소비 문제, ESG 규제 리스크를 반드시 넘어야겠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반드시 맞아 떨어져야지만 100만 달러라는 단순 희망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2030년에 정말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가 올까, 이런 것들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지금 제도권 자금의 파이프가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반감기 이후에 공급 구조가 어떻게 변할 건지, 그리고 규제 환경들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이런 것들을 흐름을 읽어내는 게 장기 투자자에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유용한 전략이 되실 겁니다. 결국에 이번 암스트롱의 발언 자체가 오히려 비트코인은 이제 제도권 핵심 자산으로 편입되는 길에 있다, 이런 메시지를 대중들에게 각인시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0만 달러라는 숫자 자체가 가능성이지 확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ETF 자금 흐름, 반감기 타이밍, 그리고 규제 변화 같은 이런 팩트 기반의 지표들 보시면서 이런 요소들을 꾸준히 따라가시다 보면요, 비트코인의 미래를 훨씬 더 선명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빠르게 속보 타점 브리핑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지난 1년 동안 매집한 비트코인이 약 71만 개라는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달러로 환산했을 때 약 830억 달러, 하나로는 115조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근데 같은 기간에 새로 채굴된 비트코인은 단 27만 개에 불과했고, 공급 대비 수요가 4배 이상 많았다는 뜻이겠죠. 이 공급이 줄어드는 자산에서 이런 흐름들이 반복된다는 거는 가격에 장기적으로 어떤 압력이 쌓이는지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겁니다. 여기에 ETF라거나 각종 펀드, 그리고 정부 보유 물량까지도 합산했을 때 기관의 총 수요는 채굴량이 무려 6.7배에 이른다고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블랙록과 피델리티 같은 ETF 운용사들은 매일매일 비트코인 사들이고 있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상장사들은 회사 금고에 넣는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독일 정부가 앞선 물량을 여전히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거래 가능한 매물은 줄어들고요, 유통되는 비트코인의 절대량은 점점 더 귀해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이제부터 더 중요한 것은 미래 공급 전망입니다. 현재 하루 발행량은 반감기 이후에 약 450개 수준인데요.
앞으로 2028년까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총 공급량이 43만 개에 불과한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2028년에서 2032년 이 반감기 주기 동안의 채굴량은 33만 개, 그리고 2032년 이후에 100년 동안 채굴될 물량 역시 33만 개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즉 지금 기업들이 1년 만에 매집한 양이 앞으로 100년간 새로 나올 물량과 맞먹는 수준이다라는 거고, 이것보다 더 직관적으로 희소성을 보여줄 수 있는 비교는 없겠죠. 하지만 단순하게 거래소 잔고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공급 부족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량들이 ETF 커스터디 지갑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보실 때는 거래소 지갑이랑 ETF 지갑을 함께 보셔야지 균형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건요, 거래소 준비금 자체가 과거보다 줄어들었고 그만큼 단기 매도 물량은 점점 더 제한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국면은 어떨까요? 최근에 비트코인은 9월 들어가지고 큰 디레버리징을 겪으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ETF 순유입량이 발행량 450개를 넘어서는 날에는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반등하는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즉 핵심적인 트리거는 단순한데요, 1일 발행량보다 ETF 기관 순매수가 커지는 날이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단기 흐름 자체가 좌우되고 있다는 거고, 물론 장밋빛 시나리오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ETF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했을 때 공급과 수요 균형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 규제, 금리 정책, 채굴자 구조 조정 같은 이런 변수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마저도 구조적인 수요랑 공급 축소의 큰 틀을 완벽하게 깨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겠죠. 실로 단순합니다. ETF란 기간 순유입량에서 1일 발행량 450개를 빼면은 이게 시장에서 사라지는 재고 압력인 거고, 이 공식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가격의 민감도는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자산으로서 입지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에 단기 차트의 등락에 휘둘리시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수요 공급의 힘을 보시는 게 진짜 장기 투자자의 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맨날 떨어지기만 한다라는 말, 이게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겠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점을 조금만 바꿔서 해석해 보시면요, 시장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오랜 시간 기다림 끝에 드디어 기회를 주고 있다는 뜻과 다르지가 않은데요, 매수라는 것은 원래 올라간 가격을 무리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요, 불안하고 두렵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다 알면서도 막상 그 상황이 오면은 그대로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관점을 다르게 보는 연습을 미리 해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누구나 매수에 뛰어들고요, 또 그 순간적인 매수세가 급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급등은 곧바로 단기 조정, 즉 급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급등이 나올 때는 오히려 매도 연습에, 또 급락이 나올 때는 분할 매수 연습을 해야 되겠죠. 이 급등은 수익 실현, 또 급락은 분할 매수, 이 두 가지를 한 세트로 몸에 새기셔야지 결국에 리플이 다음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 일부라도 확신할 수 있는 수익을 챙길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최근에 단기 저점 매수 타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앞서 단기 고점에서 분할 익절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저점 구간에서 대응이 가능했던 거고, 결국에 단기 저점에서 매수하려면은 단기 고점에서 일부라도 익절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단기 고점에서 익절을 해야지 다음 저점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실 거예요. 이 평균 단가는 낮추고 싶은데 비중은 늘리고 싶고, 또 정작 올라갔을 때 팔지 않으셨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대응할 방법 자체가 없어집니다. 비싸게 파셔야지 싸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비싼 가격이 왔는데 팔지 않는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영영 잡을 수가 없게 되겠죠. 이 두 마리 토끼 동시에 잡으려다가 결국에 아무것도 못 잡는 게 바로 투자 시장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분들께서 이런 태클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비중 조절, 원칙 매매,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고 실천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신사 채널 믿고 함께 달려와 주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우리가 리플 최소 10배 이상 간다, 이렇게 강력한 믿음을 품고 시작했던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그땐 리플 가격이 300원대였죠.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이미 15배 이상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우리 리플 홀더분들, 그리고 신사 채널 가족분들 아직도 배가 고픈 것도 사실이죠. 왜냐면 우리는 리플은 아직도 멀었다, 훨씬 더 많이 갈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상승은 그냥 예고편일 뿐입니다. 진짜 본편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고, 앞으로도 우리 신사 채널 더욱더 힘차게, 더 깊이 있게 끝까지 같이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매매 패턴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의견도 갈리고 있습니다. 4848 하면은 평균 단가만 올라간다는 분도 있고, 그것보다는 개수를 늘려나가는 게 관건이라고 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그냥 오래 보유할 자신이 있으시다면은 가만히 들고 가셔도 되는 거고, 하지만 효율적인 매매 패턴을 원하신다면은 단기 고점에 일부 익절하시고, 또 저점에서 다시 매수해가지고 수량을 늘리는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4,850원 고점에 매도 체결이 되면서
4,550원과 4,150원 저점 매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급하게 살 필요도 없이 일주일에서 2주일 뒤에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면은 같은 돈으로 더욱더 많은 수량까지도 확보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하락이 예상되면은 3,750원 같은 과감한 저점 타점도 걸어둡니다. 미국 SEC 소송 종료 소식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점에서 익절하고 나서 다시 저점 매수 타점을 세팅해가지고 수량을 늘려나갔었고, 평균 단가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수량이 더 늘어나면 최종 수익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평균 단가 1,500원에 1,500개를 가진 것보다 평균 단가 2,500원에 2,500개의 평가 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자분들, 평균 단가 상승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칙 매매로서 일단 수량을 늘리는 전략이 중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가져온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매매 패턴들 우리 신사 채널 전용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